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언급한 것 외에 쓰러지는 경우를 짧게 찾아보고 그에 대한 적절한 응급처치 방법이 있으면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외에 언제 사람들은 쓰러지는 것일까요? 오래된 팝송 가사가 있습니다. 나 어지러워요 지금, 나 좋아하나 봐, 나 사랑하나 봐. 이 가사처럼 사랑을 하며 어지럽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 주어야 할까요? 이땐 술이 최고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술은 아닙니다. 또 어떨 때 쓰러집니까? 물론 갑작스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심근경색을 생각합니다. 가슴이 벌렁벌렁 거린다고 하면서 쓰러집니다. 이런 경우는 부정맥을 생각합니다. 두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경우를 생각합니다. 또 갑자기 혈당이 떨어지거나 올라가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이때는 당뇨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자가 히스테리를 일으키다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먼저 히스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나갑니다. 히스테리는 여자에게서만 일어난다, 맞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은 오른손을 흔듭니다.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왼손을 흔들기 바랍니다. 자, 흔들어 봅시다. 잘 안 보입니다만 어디 봅시다. 오른손을 흔드는 학생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정답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에 나오는 여자의 표정은 어떤 것 같습니까? 예사로운 얼굴 표정을 보니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오른쪽 그림은 얼굴 표정이 각기 다릅니다. 이 그림들은 히스테리를 일으키는 여성의 얼굴 표정입니다. 표정만으로 히스테리를 일으킨다고 알 수 없습니다. 어찌됐든 일반적인 얼굴 표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히스테리를 부른다 혹은 노처녀 히스테리 등의 히스테리는 말을 무심코 사용합니다. 사실 이런 말들은 짜증이나 화를 잘 낸다거나 혹은 감정의 변화가 심하여 변덕스럽다는 의미로 자주 사용됩니다. 또한 특히 나이 먹은 싱글 여자가 조금 까탈스럽게 굴면 노처녀 히스테리 부린다고 합니다. 2400년 전 히포크라테스가 처음으로 히스테리아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누구인지 아십니까? 히포크라테스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의사이며 의학의 대명사입니다. BC 460년경에 그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생애나 업적은 잘 몰라도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이름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의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많은 의과대 학생들이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식을 통해 의사로서의 역할과 본분을 마음에 새깁니다. 어떤 학교는 화이트 코트 세리모니라고 하면서 하얀 가운을 병원 임상 실습에 들어가는 학생들에게 입혀주면서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식을 낭송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히포크라테스가 처음 사용했는데 그리스어로 자궁을 뜻하는 허스테라라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형상으로 보아 자궁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즉
자궁이 방황한다고 추측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1967년에 정신과 학회에서 히스테리아와 관련된 것을 히스테리성 성격 장애로 명명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여성에게만 있는 병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 특징은 무의식적인 심적 갈등이 극적인 태도로서 표명됩니다. 상징화의 형태 아래 발작적인 공격, 간질 증세의 발작 등 신체적 증상이나 마비, 근육 위축, 시각장애 등 지속적인 증상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1882년 당시 23살의 처녀 앤나오는 얌전하고 매력적이며 똑똑하고 유머가 풍부한 처녀인데 21살 때부터 천식 환자였던 아버지를 간호하다가 1년 후에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 후에 발병한 증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손발이 마비되고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었고 때로는 이중인격적인 면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 환각을 체험하기도 했고 언어장애로 말을 못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때 프로이드와 뷰로이어가 함께 안나오의 과거를 해상케 하여 억눌려 있던 감정을 드러내므로 그 증상이 치료점을 발견하고 자신들의 방법을 토킹 큐어라고 불렀습니다. 특징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매우 미성숙하여 때로는 소아적 혹은 유아적이까지 표현되며 감정 반응이 변화무쌍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도취적이며 이기적이고 타인으로부터 많은 주의와 애정을 요구합니다. 신체적 및 심리적인 고통에 대한 심한 공포를 가지고 있으며 거부당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것을 매우 고통스러워합니다. 대인관계에서 겉으로는 우호적이고 정열적이며 말을 많고 기민하나 실제로는 피상적이고 미성숙합니다. 자신의 행동 저변에 깔려있는 숨은 원인을 이해하는 통찰력이 매우 부족하며 성격적 역동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는 강한 저항감을 보입니다. 이 증상들을 다 읽다 보니 우리 모두 다 속으로 우리 자신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과 학회에서 보는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신이 관심의 중심에 있지 않는 상황에 있는 것을 매우 불편해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과 관계 행동이 자주 외모나 행동에서 부적절하게 성적, 유혹적 내지 자극적인 것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셋째, 감정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피상적으로 표현됩니다. 넷째,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외모를 사용합니다. 다섯째, 지나치게 인상적이고 세밀함이 결여된 형태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여섯째, 자기극과 연극성 그리고 과장된 감정의 표현을 보입니다. 일곱째, 피암시적임, 즉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여덟째, 다른 사람과 관계를 실제보다 더 가까운 관계로 생각합니다. 이 중 5가지 이상 해당되면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나열을 했지만 정확히 5가지 이상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게 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도 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결국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사실 히스테리에 의한 발작을 일으켜 쓰러지는 경우 편안한 자세를 취해주고
기다리면 됩니다. 또한 이러한 환자를 보면 우선 환자를 구경꾼들로부터 조용한 곳으로 격리합니다. 환자가 말하는 것을 조용히 들어주되 너무 동정적이어서는 안 되며 확고하고 명확한 자세를 유지합니다. 환자가 안정될 때까지 같이 있어주고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권유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히스테리성 인격장애는 사람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강한 내면의 욕구와 사랑받아야 할 대상에게 상처 입은 마음이 원인이 됩니다. 낮은 자존감과 충동과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통제력의 결여, 건강하게 대인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의 미숙함, 성격의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심리치료가 가장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기초로 긍정적인 마음과 자신의 감정적 문제를 풀 수 있는 친한 친구가 있다면 훨씬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쓰러졌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주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방향입니다. 3가지 자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안색이 좋은 경우입니다. 안색이 좋다는 말은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사자를 수평으로 누입니다. 둘째는 안색이 창백한 경우입니다. 안색이 창백한 경우는 머리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생각되어 다리를 높게 하여 누이도록 합니다. 셋째는 안색이 붉은 경우입니다. 혈액순환이 머리에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머리를 높게 하여 누입니다. 배우 박서준이 악의 연대기라는 영화를 촬영하다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왜 쓰러졌을까요? 그 원인은 바로 과호흡 증후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과호흡 증후군이란 이야기를 들어보았을까요? 아마도 들어본 수강생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대학 때도 그런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숨을 잘 쉬어야 합니다. 몇 분 동안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숨을 정상보다 많이 쉬어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 몸은 정상적으로 호흡을 통해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킵니다. 잠잘 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 일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생리적 반응입니다. 사람은 정상적인 호흡을 통해 동맥 속의 동맥혈의 이산화탄소는 37에서 43mmmercury 범위에서 그 농도가 유지됩니다. 즉, 동맥혈의 이산화탄소 분압은 대충 40mmmercury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든 과도한 호흡을 통해 이산화탄소가 필요 이상으로 배출되어 동맥혈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정상 범위 이하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호흡곤란, 어지럼증, 저리고 마비되는 느낌, 실신 등의 증상이 나타난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상태를 과호흡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숨 쉬는 것이 정상적인 것보다 과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호흡으로 인해 실신에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혹시 성인 남녀의 정상적인 호흡수는 분당 몇 회라고 했죠? 아는 학생, 네, 보통은 15회 정도라고 합니다. 정상 호흡수가 몇 회라고요? 15회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2, 3회 정도는 적을 수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과호흡 증후군이 다양한 신체적 이상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서도
정신적인 원인에 의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과호흡 증후군의 원인으로 신체적인 원인과 정신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신체적인 원인으로는 폐렴, 폐색정증, 폐혈관 질환, 천식, 기흉 등의 폐 자체의 질환이 있습니다. 또한 심부전 등의 심장질환, 대사선산증, 저산소증, 폐혈증, 발열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약물에 의해 나타날 수 있으며 감염이나 혈관질환, 종양 등이 신경계통의 신체적 이상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하는데 정신적인 불안, 흥분, 긴장의 상태에서 과호흡이 발생하여 증상이 나타납니다. 증상입니다. 이름이 과호흡 증후군이라고 했던 것처럼 과호흡 증상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수분 이내의 호흡이 빨라져 호흡량이 과도하게 늘어납니다. 보기에도 당사자는 호흡을 빨리 하고 거칠게 합니다. 숨 쉬는 것이 빨라지고 호흡 횟수가 증가하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호흡을 통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과호흡으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하면 산성 성분이 많이 배출되는 역할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상성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산성 성분인 이산화탄소가 과도하게 배출되면 우리 몸에 과도한 알칼리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과도한 알칼리화로 인해 전해질 이상이 나타나 어지럼증, 감각 이상, 손발의 경련, 근력 약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알칼리증에 의하여 심장혈관의 수축에 의해 심근허열, 흉통, 부정맥이 나타납니다. 뇌혈관 수축에 의해 어지럼증, 시각 이상, 경련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실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쓰러집니다. 제가 쓰러진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이렇게 오랫동안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과호흡 증후군이 실신의 원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호흡 증후군은 어떻게 진단을 하는 것일까요? 임상 증상의 가장 중요한 진단의 단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체 검진, 혈액 검사, 폐 기능 검사 등을 통해 진단합니다. 신체 진찰을 통해 호흡의 양상, 손과 발의 감각과 저림, 경련의 증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합니다. 동맥혈 가스 분석을 통해 혈액 내 이산화탄소의 감소 여부를 확인하며 원인 질환들을 밝히기 위해 기타 폐와 심장에 관련된 검사를 실시합니다. 신체적 질환이 없는 환자는 정신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불안증 등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과호흡 증후군입니다. 평상시 신체 질환이 없는데 갑자기 과호흡 증상을 보이면서 실신하는 경우 정신적 원인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과호흡 증후군이 발생하면 우선 알칼리를 교정하고 신체적인 질환에 의해 유발되었을 경우 원인 질환을 치료합니다. 알칼리증에 의한 증상이 나타난 경우 봉지로 코와 입을 막고 자신이 내쉰 숨을 다시 들어 마셔 혈중 이산화탄소를 보충하여 알칼리증을 교정합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과호흡증의 정상적인 응급처치 방법입니다. 과호흡증으로 인해 실신이 발생한 경우 봉지 안에서 숨을 쉬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봉지 안에서 숨을 내뱉고 봉지 안의 공기로 숨을 들어 마시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과호흡 증후군의 문제는 과호흡으로 인해 이산화탄소가 과도하게
배출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봉지 안에 숨을 내쉬면 이산화탄소가 봉지 안에 축적됩니다. 봉지 안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상승하게 되어 봉지 안에 공기를 마시면 이산화탄소가 호흡을 통해 우리 몸의 혈액에 들어가게 됩니다. 뭐? 입사시험에 떨어졌다고? 이게 몇 번째야? 힘내. 어쩌겠니? 에이, 아니다. 기분이다. 나와. 당장 만나. 아이고, 이를 어째. 힘내야지. 어떡하겠어. 왜 그래? 어? 왜 그래 갑자기? 숨을 쉬어, 숨을. 숨을 쉬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도와주세요. 헬프 미. 첫 번째, 숨을 천천히 코로만 쉬도록 유도한다. 자, 친구야, 나를 따라해. 코로만 들여 마셨다가 내뱉고, 들여 마셨다가 내뱉고, 들여 마셨다가 내뱉고. 두 번째, 비닐봉지나 종이봉투로 숨을 들이마시도록 한다. 마셨다가 들이마셨다가. 좋아. 자, 천천히. 세 번째, 긴 빨대를 이용해 숨을 천천히 쉬도록 유도한다. 자, 집중. 빨대를 잡고 천천히. 자, 들여 마셨다가 내뱉다가, 마셨다가 내뱉다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몸 내 이산화탄소 분압을 높여 몸의 알칼리증을 교정하게 됩니다. 다른 원인 질환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원인 질환을 치료하면 증상이 호전됩니다. 정신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 정서적인 안정을 취하며 환자가 자신의 증상이 심각한 것이 아님을 알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불안으로부터 빠져나와 과호흡을 하지 않게 됩니다. 과호흡 증후군의 경과와 합병증입니다. 신체적인 질환에 의한 것이 그 질환이 치료되면 과호흡 증후도 사라지게 됩니다. 정신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면 불안 증상이 나타날 때 이에 과호흡 증후군 증상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호흡 증후군의 증상으로 인해 환자의 불안이 더 심해지고 이에 과호흡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심각한 질병이 아님을 알려 안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적인 원인에 의한 과호흡 증후군의 예방을 위해서는 마음의 안정을 갖는 것이 증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마음의 안정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스트레스 없는 세상은 없을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어디 가서 바람을 쐰다든지 혹은 집에 쓸모없는 것들을 들고 나와 깨고 부수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을 고민합니다. 정 안 되면 아무도 안 볼 때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저처럼 큰 소리로 욕을 하면 됩니다. 고르바초프스키, 슈파로프스키 이렇게 욕을 하면 조금 해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증상을 알아두어 과호흡의 경향이 느껴진다면 호흡을 천천히 하여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호흡 증후군이 나타난다면 봉지호흡, 그 다음에 안정, 스트레스 해소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심근경색, 뇌졸중, 당뇨병 등으로 쓰러졌을 때에 대한 응급처치 방법은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듣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벌써 절반이 끝났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으니 다시 새로운 기분으로 시작하면 나머지 절반도 후딱 지나갈 것입니다. 여기서 쓰러지지 말고 고지가 바로 저긴데 하며 나아갑시다. 다음은 열에 의한 손상, 냉에 의한 손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